저녁 시간인데도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그 사제의 말씀을 이렇게 중국에 무슨 그 회의하고 강연 여행 한 닷새 갔다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와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감기 안 들었을 때도 별로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특히 좀 목이 잘 막히고 있습니다. 떠나면서 중국 친구들한테 중국 탓에 이렇게 감기가 들었다고 뭐라고 했더니 친구들 말이 한국 사람들은 뭐만 잘못되면 꼭 중국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중국 사람들은 뭐 잘못되면 꼭 미국 탓만 하더라. 그러고 받아줬습니다. 여하간 모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여쭤보기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교수들은 가만 놔두면 한없이 얘기를 합니다. 한없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교수를 해가지고 할 얘기가 조금밖에 없는데도 한 10분이면 할 얘기를 한 2시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직업 요령입니다. 사실은 교수를 하려면 아는 거는 조금 있어도 그걸 길게 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 학기 강의를 다 때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 교수들의 나쁜 습관 중에 또 하나는 아주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될 수 있으면 남이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 말을 쉽게 알아들으면 존경을 안 합니다. 그럼 나도 다 아는 얘기네 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렵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나쁜 그 습관을 안 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말을 빨리 끝내고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햇볕의 의미라고 붙인 거는 햇볕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통일 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햇볕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성경을 가끔 보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각자가 특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저쪽은? 옳지. 이거 내가 한 겁니까? 그쪽에서 한 겁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저는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아까 그대로 써보세요. 이 구절이 바로 하느님이 세상을 보시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인데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어디 지방대학에 총장을 했었는데 또 말들을 많이 했죠. 쓸데없는 말, 쓸데있는 말 할 거 없이 아무거나 많이 했는데 한 번 그 교수님 한 분이 총장님한테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말씀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 번은 아주 흉악한 사람 하나가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아주 나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 교수님들이 점심을 먹고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런 나쁜 놈은 저걸 어떻게 해야 하냐, 저걸 그냥 사형을 하기도 참 너무 아깝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득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참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악한 인간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는 우리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총장님 떠나시고 난 후에도 그 말씀 하나는 어디에 많이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햇빛의 의미라는 게 하느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그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이 함께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 햇볕 정책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일종의 하나의 용어가 됐습니다. 국제정치상의 용어라고 봐도 됩니다. 일종의 터미놀로지라고 할까? 터미놀로지가 됐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 정치적인 용어가 세계적인 용어로 된 드문 예일 겁니다. 아마 다른 경우를 제가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 햇볕 정책의 의의라는 것은 아주 큽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한을 막론하고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 아니겠는가,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세계적인 관심과 이해 대상이 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리모컨이 아마 이거 하나는 아니 가지 마세요. 아직 그냥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선샤인 폴리시라고 영어를 하고 태양 정책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만 두 정부가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그 정책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는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만 기본은 같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햇볕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하고 아주 폭넓은 그런 합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남북 경색에 해소하고 실제적인 성과에 상당한 업적을 쌓은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 햇볕 정책이 기원이 언젠가 하면요, 외교 사료를 뒤집어 보면 이것을 가장 먼저 이 발상을 처음 한 게 존 포스터 떨렸습니다. 이제 좀 기이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교 문서를 뒤져보면은 떨리스가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햇볕 정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햇볕 정책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얘기를 처음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가? 아시다시피 존 포스터 떨리스는 냉전의 제1전사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냉전의 선두에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한국은 결국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라는 건 북진 정책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하겠다,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하는 것이 정책이었는데 떨레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기이한 현상이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서 중국의 어떤 신문에 요청을 받아서 기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1953년에 한국에서 휴전이 됐을 때에 모든 외국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평화가 됐다. 일단은 이제 전쟁을 그만해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전쟁이 끝난 거를 아주 그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남한하고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인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아마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휴전회담 당시에 저희들 모두 길거리에 나가서 휴전 반대 데모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휴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좀 특이한 경우인데 레슬리 그택에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을 타일렀어요. 뭐라고 타일렀냐 하면은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무력으로 통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 대신에 경제를 열심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제가 많이 발전이 되면은 그 경제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경제력으로 그 북한을 남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적을 해야 한다. 어차피 통일을 하려면 통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통일 이후도 그렇고 경제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기반이 우리가 없었더라면 햇볕 정책이라는 건 물론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햇볕 정책하고 관련되는 것은 70년대, 80년대에 남한이 상당히 경제적인 발전에 성공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사상적인 영향을 준 거는 불합화 통합이었습니다. 예, 유러피안 코먼 마켓, 유러피안 공동시장, 이것이 말하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능적 통합, 기능적인 국제관계에 있어서 기능주의적인 접근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마 유러피안 커먼 마켓, 유럽 공동시장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 북진 통일이나 유엔 감시하의 총선 같은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일이 아니라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 통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지나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식으로 역시 기능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그런 통일 방안이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 북한하고 관계가 경색이 된다든지 무슨 긴장 관계가 된다면 또 금세 이거를 제대로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다시 또 적대적인 관계로만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햇볕 정책을 현실 정세가 어떻게 되건 간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적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도 만드셨지만 이거를 창시하고 시행한 끈질기게 꾸준하게 추진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얘기입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햇볕 정책 생각을 발상을 시작하신 거는 별로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옥중에서 본인이 김일성과 장기를 두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면이 돼서 추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주 교육대학에서 통일 강연 중에 자기가 김일성하고 장기를 많이 뒀다.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두었겠죠. 결국은 김일성도 수가 꽤 셌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이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감옥 속에서 햇볕 정책 구상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영어 만드는 김일성도 어지간히 수가 셌지만 결국 자신이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옳지. 햇볕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성과를 많이 낸 그러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긍정적인 성과들은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기능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 그 합리적인 기능적인 영역의 성과가 비합리적인 요인이 많은 정치와 권력의 영역으로 쉽게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처음에 유럽 통합을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 설명하다가 잘 안 되니까 신기능주의라는 것을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접근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함께 결부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합리적인 기능주의적인 접근하고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유출이 되려면 스피드오버가 되려면 이건 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안전 보장을 유지하고 있던 동맹 관계가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친하게 된다면 그럼 미국은 뭔가? 미국 과거의 동맹이라는 건 어떻게 어떻게 돼야 하는가? 약간의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복잡한 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정치적인 윤리의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국제적인 인식하고 관심과 남북한의 협력에는 국제적인 가치에 부응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해서 내세우는 그런 가치의 기준하고 북한하고의 접촉할 때 가치 기준하고는 다르게 돼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적용하는 정치적인 도덕의 기준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에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때문에 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제적인 회의에 나가면 쉽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인권 문제에 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공격을. 아마 그런 곤란한 경험들은 여러분들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 인권 상황은 상당히 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회의에 나가도 우리나라 인권 문제에 가지고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영국의 대사로 있을 때에 아주 곤란한 일이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영국이 큰 외교 무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 중심가에 피카딜리 서커스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으면 그날 어떤 시위가 일어나는가 보면은 신문을 안 봐도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팔룬궁 데모대가 지나가면 뻔해요. 중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체첸 그런 게 가면 그건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것도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 데모대 중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데모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였습니다. 어떤 데모였겠습니까? 개를 끌고 가요. 개를 끌고 가는 데모대인데 보신탕 먹는 한국인들 각성해라 반성해라 하는 그 데모대입니다. 그러면은 참 그날은 대사관 정문을 폐쇄하고 연문으로만 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화를 내는 거는 홍보 담당하는 공보관이 제일 화를 내요. 기껏 대한민국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개 끌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그냥 이미지가 다 엉망이 된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그래도 보신탕 가지고 욕먹는 게 인권 문제, 노동 문제 이거 가지고 욕먹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라고 제가 달랬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권 문제 가지고 또 한번 좀 곤란한 처지에 처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만행,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비판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중잣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좀
대답을 못할 건 아니지만 대답하기가 썩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도 있었어요. 다른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상이 없는 화해 협력 교류가 그냥 핏줄기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에 신문에 그 얘기를 한번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반도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한이 공동 행사를 할 때에 어떤 길을 할까? 결국은 뭐를 했냐 하면은 지도를 들고 다녔어요. 난 이건 참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의 화해 혹은 통일이라는 것이 아무런 이상도 없는 지도를 들고 다닌다. 땅덩어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우리의 그 통일의 이상인가? 그 보편적인 이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통일이라는 것이 그냥 지리적인 표현에 불과한 건가 하는 그런 비판적인 글을 하나 실린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무슨 공동 행사를 할 때는 남북한의 공통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상을, 그러니까 불란서 깃발은 뭡니까? 자유, 평등, 다계를 나타내는 삼색 깃발이죠. 미국의 상징은 자유의 여신이라든지 그런 보편적인 이상의 상징을 안 갖고 무조건 통일만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러면 통일인가, 그게 제대로 된 통일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종의 가설이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협력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통일에 이르게 될 거다. 또 민족의 화해하고 협력의 단계를 이르게 될 거다 하는 건데, 실증적인 연구는 실증적으로 그거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행해보는, 말하자면 필드 스터디 같은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요게 제가 햇볕 정책을 추진할 때 만든 도표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도표를 보면요. 우선 이제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평화 번영을 하는 그걸 하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기능적인 사건입니다. 인도적인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개발이나 인적인 교류가 증가되고 산업혁명, 해성공단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되죠. 거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북한의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남한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남한하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식량이나 에너지난이 완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산업 생산 이런 것이 정상화될 거고, 그 다음에는 산업시설, 통신시설 이런 걸 현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대외 경제 부분이 활성화될 거다. 경제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대외 교류 같은 게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 주민들의 의식이 우선 좀 변화할 거다. 그러니까 생활이 풍족해지고 인도적인 지원을 받고 남한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는 생활이 넉넉해지면 사적인 영역이 증대가 됩니다. 사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즐긴다든지 하는 그 영역이 증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체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길 거다. 주민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는 이 주민들의 체제 변화의 욕구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게 정치 체제에 대한 압력으로 변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 체제를 고수하려는 사람, 체제를 변화해야 한다는 사람, 개혁파, 보수파 사이에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권력 투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노선의 차이가 결국은 권력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혁적인 혹은 테크노크라트가 영향력이 증대될 거다. 마지막으로 유일 지배 체제도 동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순기능적인 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한이 개혁 개방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식의 사회주의적인 그 시장 경제 쪽으로 나가고 자본주의의 그 수용의 폭도 좋아질 거다. 이것은 좋은 피드백을 줍니다. 어떤 피드백이냐 하면 그 햇볕 정책 혹은 평화 번영 정책이 가속화되는 그런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건 아주 그 포지티브 시나리오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그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대 경우는 뭔가? 반대 경우는 뭐냐면요. 긍정적인 변화 쪽으로 가지 않고 부정적인 변화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권력의 측면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북한 정부가 경제적인 이득을 경제를 개혁하는데 경제를 좋게 하는 혹은 주민 생활을 풍요하게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정치 자금 쪽으로만 쓰는 겁니다. 정치 자금을 확대해서 쓸데없는 거 동상을 많이 만든다든지 무슨 미라 같은 걸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행사 혹은 그 다음에 더 나쁜 거는 그 군사력 증강에다 쓰는 겁니다. 군수산업, 군사기술 발전 또는 미사일, 핵개발 이런 데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걸 가지고 대남혁명 영역을 강화하려고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사이에서 한미 동맹 같은 건 저절로 그 약화가 될 테니까 남한의 이거를 혁명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그 여유를 더 쏟아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김정일 혹은 김정일 체제에 더 공고화로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체제를 더 보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문 불만이 심화되고 갈등 요소가 나오면은 그 체제가 동화되고 악화되면 거꾸로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이 되는 것은 평화 정책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불만이 많이 생기고 외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태도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구할 때 희망대로 좋은 결과만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봐주세요. 이거는 처음에 맨 끝에 영자로 맨 거고 아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봐주세요. 이 얘기는요. 송혜 씨가 2011년에 이거 서울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평양에서 노래 자랑을 하고 와서 한 얘기인데 되게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 가서 사회를 벌렸는데 양쪽에서 하도 견제가 심하고 자기네들이 생각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 송혜 씨가 한 얘기가 남쪽도 결국 보니까 남북한 간의 협력이 되는 게 일종의 작전 전략이고 북쪽도 작전이더라. 그래서 결국 중간에서 백성들과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능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에 의해서 색치가 많이 칠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쪽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순수한 생각으로 그 경제적인 협력을 해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을 막고 그리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닦자 하는 순수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을지라도 북한이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작전으로 보겠죠. 전략으로. 정략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햇볕 정책 이전에 이미 독일의 설계가 있죠. 그 인게이지를 하면 외부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협력을 하면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적에 있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햇볕 정책에 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북한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왜 그렇게 전략 생각만 했냐 하고 탓할 수 없는 건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아마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북한의 대응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거를 남한의 전략으로 보고 어떻게 보냐면 자기 스스로 이거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이거를 북한 주도의 통일의 기회로 삼자 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고 민족이라는 말을 앞서서 내세우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한으로 취한다. 그 다음에 햇볕 정책을 역이용하면 반미 친북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다. 남한에서 역량을 더 키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남한 내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실력을 양성, 자기네들 실력을 양성한 후에 기회를 볼 수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산정권은 외부와 교류 협력을 하면 붕괴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정권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어느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 특별연설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그 마음을 놓고 햇볕 정책에 순수한 마음으로 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요 글은요, 옛날에 말지라고 하는 진보적인 잡지가 있었는데 말지에 저하고 친하던 기자 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 기자분인데 지금은 뭐 그 잡지가 폐쇄가 돼서 폐간이 돼가지고 이분이 햇볕 정책 초기에 저한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자기는 참 좀 회의가 간다.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저쪽을 도우려고 했다고 하겠지만 저쪽으로서는 마치 수도꼭지를 좀 틀어주다가 자신들이 거기에 길들만 하면 수도꼭지를 잠궜다 열었다 하면서 자기네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 편지를 보고 그렇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표면적으로는 노출되는 발언이나 사건만을 보고 있다면 저로서도 우리 정부가 진정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99년 봄입니다. 되게 저한테 쓰신 편지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이 없어도 북한은 아마 햇볕 정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보다 봐주세요. 그래서 햇볕 정책의 그 반성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햇볕 정책이 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햇볕이라는 말을 전략적인 의미로 쓰면 안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왜 마태복음을 인용을 했냐 하면요. 햇볕이 나오는 게 이솝우화에 나오죠. 상대방이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처음에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이솝우화하고 연결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뜻은 좋았겠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을 불어서는 외투를 안 벗는다. 그렇지만 따뜻한 햇볕을 쬐고 외투를 벗는다. 결국은 뭐냐 하면 남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지를 말고 마태복음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본국인이건 이민족이건 우리 민족이건 간에 사람들에게 햇볕같이 골고루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로 전략적인 얘기를 전혀 빼고 전략적인 생각 같은 걸 전혀 빼고 시작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햇볕 정책이건 간에 통일 정책이건 간에 무엇이건 간에 정치 주도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치가 들어가면요. 불가피하게 이게 전략적인 얘기가 돼요.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높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통일의 문제나 남북 간의 협력 문제가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에이전다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훌륭한 분들끼리 높은 분들끼리 만나지 말고 통일 얘기도 아주 빼고 했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통일 얘기가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이게 통일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에이전다가 되고 통일이라는 말이든지 뭐 정상회담이든지 이런 걸 전부 빼고 순수하게 남의 어려운 것만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햇볕 정책을 하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구에건 간에 골고루 햇볕을 쬐이는 개념으로 햇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높은 권력자들끼리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선 정치적인 안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권력의 문제나 권력 간의 갈등의 문제나 투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햇볕의 의미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사람, 휴먼 에이전다로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봐주세요. 네, 미소부화가 아닌 마태복음.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질, 도덕적인 수준의 향상, 그 다음에 식품, 영양, 건강, 이런 선택의 여지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햇볕 정책의 근본적인 에이전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 가까운 장래에는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벌써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남북한 사이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나 북한 내부에서도 갈등을 이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통일이 되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햇볕 정책이건 무슨 정책이건 간에 통일을 전제로 수행된다면 이미 그 휴먼 에이전다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 교류하고 지원은 통일에 관한 안건은 적어도 당분간 제기가 되지 않고 교류 지원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게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남북한 주민은 물론 외국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킬 수 있고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류나 지원에 큰 차질이 없는 방식으로 인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야 한다. 국군의 포로 문제거나 아니면 북한 주민의 인권의 문제 같은 것이 교류에 지장이 될 정도로 제기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한계를 탐색하면서 인권의 문제라는 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 편견입니다. 저는 그 대중의 힘을 믿어요. 역사의 큰 흐름이라는 건 위대한 사람 몇 명씩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시기에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지,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거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인물이 없이 수백만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을 걸려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봐주세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에 제가 그 기고한 건데, 햇볕 정책 시작하는 임시에 기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햇볕 정책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 중에는 특히 워싱턴에서 햇볕 정책에 좀 의아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선샤인 컴스 투 노스 코리아가 체제 변화나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 잘 살게 하도록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쓴 겁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어려운 얘기도 안 했고, 또 인위적인 어려운 얘기도 안 했고, 시간도 굉장히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시간 다 안 쓰고 끝을 낸 건데, 혹시 유감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1시간 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나고